어머니 짐덩어리라서 같이 살기 힘든데 언제쯤 사라질까? 며느리의 말에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이 떨려서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마치 오늘 날씨를 얘기하듯 담담했습니다. 정말 그 짐덩어리만 없으면 우리 집이 천국일 텐데. 요리도 자유롭게 하고 친구들도 마음껏 부르고. 아, 정말 언제 좀 치워버릴 수 있을까? 저는 깨진 그릇을 주워 담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치워버리고 싶다니, 짐덩어리라니. 내가 이 집에서 그런 존재였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시원한 반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올해 60살이고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 손자 지호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45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오늘 그 말을 들은 후로는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 간 후 받은 보험금과 제가 평생 김밥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곳입니다. 35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밥집에서 일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갔죠. 손목이 시큰거려도 다리가 퉁퉁 부어도 참았습니다. 민수 대학 보내려고 그리고 나중에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려고 말입니다. 민수가 대학생일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큰 집 사드릴게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 말을 믿고 더 열심히 일했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9시까지 장사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민수 빨래하고 밥 해주고 그런 생활을 몇십 년간 했습니다. 민수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이 자리를 잡았구나.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했죠. 수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좋았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똑똑한 아가씨더라고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민수 오빠 잘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수진이가 처음 인사할 때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죠. 혼례를 치를 때도 제가 모든 비용을 댔습니다. 김밥집에서 모은 돈 5천만 원을 털어서 말입니다.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보태줬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민수가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입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던 그 아들이 지금은 제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수진이도 저를 잘 챙겨줬고 민수도 효자였죠. 지호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손자를 돌봐주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밤에 우는 아이 달래주고 이유식 만들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치를 많이 안 먹어요. 너무 많이 담그지 마세요. 어머님, TV 소리가 너무 커요. 지호가 잠을 못 자요.
어머님, 친구들이 오는데 집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정리 좀 해주세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쌓이다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을 하나씩 바꿔야 했거든요. 김치도 제 입맛대로 담글 수 없고, TV도 제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없고, 제 물건들도 마음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친구들 앞에서의 수진이 태도였습니다. 이 집은 저희가 정말 힘들게 마련한 거예요. 민수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수진이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집을 마련한 건 제 돈인데 민수가 힘들게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차나 과일을 준비하며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정말 조용하세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이 없으시면 좋겠어요. 수진이 친구가 하는 말에 수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가끔은 뭔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꾸 간섭하시려고 하거든요. 그 답답하다는 게 저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그렇게 답답한 존재인가 싶어서요. 지호가 5살이 되면서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지호 교육에 신경 써야 해요. 요즘은 할머니가 너무 많이 개입하면 아이 교육에 안 좋대요. 어머님, 지호한테 과자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밥을 안 먹어요. 어머님, 지호랑 말할 때 사투리 쓰지 마세요. 아이가 따라해요. 제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도 잘못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과자 하나 사주는 것도, 함께 놀아주는 것도, 심지어 제가 평생 써온 말투까지 고쳐야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랑 말 많이 하지 말래요. 할머니가 이상한 말 가르친대요. 지호가 어느 날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마저 저를 멀리하라고 하다니요. 민수한테 얘기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도 처음 결혼 생활이라 적응하기 힘들어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저희 때랑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던 민수 말과 달리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가 보던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고 심지어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도 뒤에서 다시 닦았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면 깨끗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요즘은 세제도 다르게 써야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평생 설거지하며 살아온 제가 설거지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니까요. 더 충격적인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작년 설날 때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왔는데 수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계셔서 집이 좀 복잡해요. 원래는 더 깔끔한데 어머니가 자꾸 이것저것 쌓아두시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수진이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계시니까 그렇죠. 노인네들은 다 그래요. 버리는 걸 못하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노인네, 그것도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노인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돈으로 사들인 집에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고생했나요?
아들 뒷바라지하고 손자 키워주려고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줬는데 이제는 짐 취급받고 살아야 하나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아내를 이렇게 대하는 며느리를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올해 들어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아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요즘 음식 냄새가 너무 심해요. 친구들도 올 텐데 좀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부엌 사용도 시간 정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여기 거실은 저희가 쓰는 공간이니까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어머님 방에 TV도 있잖아요. 어머님, 목욕 시간 너무 길어요. 저희도 써야 해요. 15분 안에 끝내주세요. 심지어 제가 사온 음식도 마음대로 버렸습니다. 어머님이 사오시는 반찬들이 너무 짜요. 지호 건강에 안 좋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제가 지호 좋아할까 싶어서 사온 과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어머님이 모르시는 게 많으세요. 무엇보다 속상했던 건 민수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수진이와 저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모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어머니,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수진이도 회사 다니면서 힘들어해요. 결국 제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한 침대에서 자는 사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서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이가 회사 동료들을 집에 초대했는데 저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는 방에만 계세요. 중요한 손님들이 오거든요. 나오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제 집에서 말입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민수를 위해서, 지호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짐덩어리네요. 왜 안 죽고 계속 살아계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언제쯤 없어져 주실까요? 저는 깨진 그릇을 치우고 나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죠. 거기에는 주름 가득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등도 굽고 머리도 하얗게 셌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제 정말 늙었구나. 그래서 짐이 되는 거구나. 하지만 그 다음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여기서 짐 취급받으며 살아야 하지? 이 집은 내 집이고 내가 번 돈으로 사들인 곳인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수진이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왜 안 죽냐는 말, 짐덩어리라는 말.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사라져 주지. 하지만 내 방식대로 사라져 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밥을 차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까맣게 잊은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맛있네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민수가 밥을 먹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정말 효자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도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지호 도시락을 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 올 예정인데 너무 늦게까지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부엌도 사용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온다고? 그럼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길 텐데. 민수와 수진이가 출근하고 지호가 학교에 간 후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등기권리증도 함께요. 이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죠. 부동산에 갔습니다. 어머님, 웬일로 오셨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터라 부동산 사장도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 댁 말씀이세요? 요즘 이 동네가 많이 올라서 15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매물로 내놓으면 얼마나 걸려요? 급하게 하시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해요. 현금 고객들도 많고요. 그럼 급하게 팔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제 사정이 생겨서요.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아세요? 아직 몰라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이의 친구들이 정말로 왔습니다. 4명의 젊은 여자들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의상 인사는 했지만 그들의 시선에서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추장스러운 존재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차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죠.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하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게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힘들지 않아요? 자유롭게 못 살잖아요. 그때 수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지옥이에요. 눈치 보며 살아야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차라리 빨리. 뒤는 차마 말을 못하겠는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친구들도 다 알아들었는지 킥킥거렸고요. 아이고, 그래도 참아야지. 시어머니인데. 그런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진짜 짐덩어리 같아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차 준비했어요. 아, 어머님. 감사해요.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들었다는 걸 아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했지?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괜찮아. 나도 그런 생각해봤거든. 그런데 말이야,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정작 나가게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내가 팔기로 했어.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오늘 부동산에 다녀왔어. 매물로 내놨으니까 곧 팔릴 거야. 수진이의 친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친구들이 나간 후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정말 파신다고요? 응.
내가 그렇게 원했잖아. 내가 나가기를, 짐덩어리가 없어지기를. 어머님,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말한 거야? 왜 안 죽냐고 짐덩어리라고 한 게?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왜 이래요? 민수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앉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팔았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매물로 내놨다고. 조건 맞으면 바로 계약할 거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 아내가 내가 왜 안 죽냐고 하더라. 짐덩어리라고.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 민수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어머니,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민수야, 너도 내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아내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해도 가만히 있어? 왜 내가 눈치 보며 살아야 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든 걸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모른 척하는 게 편했을 거예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어. 결정한 거야. 그날 밤부터 집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극진히 잘해주려고 했고, 민수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진 후였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급한 고객이 있어요. 현금으로 15억 3천만 원에 사겠다는데 어떠세요? 좋아요. 계약 진행해 주세요. 언제 계약하실래요? 최대한 빨리요. 계약 날이 정해지자 저는 민수와 수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해. 그러니까 그 전에 짐 정리하고 나가면 돼.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짐덩어리라고 한 말.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계약금까지 받았거든. 어머니,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해요?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어른이잖아. 지호학교는 어떻게 해요? 전학 가면 되잖아. 요즘 아이들 다 그렇게 살아. 그들은 급하게 전세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나온 집이라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강남에서 벗어나 경기도 외곽까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호가 학기 중인데. 안 돼. 새 주인이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해? 결국 그들은 지호 학교에서 1시간 거리의 작은 빌라 전세를 구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죠. 계약 당일 저는 혼자 부동산에 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꾹 찍고 잔금을 받았죠. 15억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집에 돌아오니 민수와 수진이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할머니, 우리 진짜 이사 가요? 그래, 지호야. 엄마 아빠랑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될 거야. 할머니도 같이 가요? 아니야, 할머니는 다른 곳에 가서 살 거야. 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사 날 저는 택시를 타고 새로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이었죠. 집값을 받은 돈으로 그 집을 현금으로 사고도 충분히 남았습니다. 새 집은 마당이 있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무엇보다 완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줄 사람 없고 아무에게도 미안해할 필요 없는 온전히 제 공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루에 발을 딛는 순간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마당에 나가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와는 완전히 달랐죠.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지호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 이렇게 적다니 새삼 놀라웠습니다.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거든요. TV 소리가 시끄럽다고 할 사람도 불 끄라고 재촉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어머니, 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계속 울어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호한테는 할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잘 살고 있다고 전해줘. 보고 싶으면 나중에 할머니가 연락할게.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민수야, 너희도 이제 독립해서 살아봐.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앞집 할머니가 울타리 너머로 인사하시더군요. 새로 오셨어요? 저는 앞집에 사는 최영순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들 가족이랑 떨어져서 살기로 했어요. 아이고,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오히려 편하죠. 우리 동네 경로당도 있어요. 한번 나와 보세요. 영순 할머니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일주일이 지나자 영순 할머니가 저를 경로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정혜 씨 새로 오셨대요. 인사하세요. 경로당에는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습니다.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경로당 회장님이신 이옥자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김미자 할머니는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았습니다. 정희야, 나도 며느리 때문에 따로 나와서 사는 거야. 처음엔 서러웠는데 지금은 이게 더 좋아. 미자 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요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노래교실, 화요일은 서예교실, 수요일은 요가교실, 목요일은 영화 감상, 금요일은 함께 요리하기. 정희 씨,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노래교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희야, 내일 우리 같이 장 보러 갈까? 요즘 시장 물가도 알아봐야지. 미자 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수다를 떨며 걷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수진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철없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빨래, 청소, 요리. 모든 게 어머님 손길이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호도 할머니 보고 싶어서 매일 울어요.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친구들과 상의해보니 다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정희야, 너무 빨리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좀 더 혼내줘야 해. 미자 언니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2달째 저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마당에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이 장미 진짜 예쁘겠다. 봄에 피면 우리 다 같이 구경하자. 영순 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장미, 코스모스, 채송화. 친구들과 함께 심은 꽃들을 보니 집이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정희 씨, 꽃 정말 예쁘게 가꾸시네요. 우리 경로당 앞마당도 좀 도와주세요. 경로당 회장님이 부탁하시더군요. 채소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밥을 해 먹으니 맛이 달랐습니다. 정희야, 상추 정말 맛있다. 우리 경로당 점심 때 함께 먹자.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이 더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저는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3달째 민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제 집 앞에서 기다리더군요. 어머니, 저예요. 나와주세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들어와서 차라도 마셔. 민수는 제 새 집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좋네요. 마당도 있고 공기도 좋고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요. 그래, 나는 여기서 행복해. 경로당 친구들도 있고 어머니, 지호가 정말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밥도 맛없다고. 지호는 보러 와도 돼. 하지만 너희 둘은 아직 안 돼. 알겠어요. 저희가 더 반성할게요. 민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일도 시작했는데 집안일까지 하니까 너무 버거워하고 출퇴근 시간도 왕복 3시간이 넘어요. 지호 학원 데려다 주는 것도 힘들고. 그럼 이제 알겠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네,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짐덩어리라고 한 말. 평생 후회한대요. 그렇게 민수는 돌아갔고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넉 달째 지호가 처음으로 저를 보러 왔습니다. 민수가 데리고 온 거였죠. 할머니. 지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죠. 우리 지호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밥도 그립고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요. 지호는 마당에서 뛰어노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마음껏 뛸 곳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많이 울어요. 그래? 네, 할머니 생각하면서 울고
아빠한테도 미안하다고 계속 말해요. 잠 못 자고 울어요. 아이의 말을 들으니 조금 안쓰러웠지만 경로당 친구들 말처럼 그들도 배워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지호는 주말마다 저를 보러 오게 됐습니다. 민수가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러 오는 식으로요. 5달째 수진이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일을 시작했어요. 지호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민수 오빠 뒷바라지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출퇴근만 3시간이 넘게 걸려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짐덩어리라고 했던 말.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요.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이번 편지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글씨체도 서둘러 쓴 것 같았고 군데군데 눈물 자국도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상의해 보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정희야,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봐. 진짜로 뉘우치게 해야 해. 미자 언니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6달째 저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었죠. 정희야, 너 정말 요리 잘한다. 이 도시락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미자 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정희 씨, 정말 감사해요.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동장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쓰러졌어요. 과로로. 무슨 일이야? 회사 일에 집안일에. 너무 무리했나 봐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도 그들이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달째 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만나고 싶어 해요.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병원에서도 계속 할머니 이야기만 해요. 그래. 네, 엄마가 요즘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짜증도 안 내고 아빠한테도 잘해줘요. 엄마가 할머니 없으면 못 산대요. 지호의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상의해 보니 이제는 한 번 정도 만나봐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8달째 추석이 되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그렇게 서러웠던 기억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차례상도 차렸습니다. 정희야, 혼자 있지 말고 우리랑 함께 지내자.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추석인데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정말 보고 싶어 해요.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많이 약해졌어요. 글쎄, 어머니, 수진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일도 하면서 집안일도 혼자 하고 지호도 잘 챙기고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평생 죄인처럼 살겠대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호랑 같이 와. 하지만 올해는 안 돼. 네,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추석날 민수 가족이 모두 저를 보러 왔습니다. 수진이는 많이 말랐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들어와. 거실에 앉은 수진이는 계속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모든 일들을 이제야 알겠어요. 혼자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요.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집안일도 힘들고, 지호 챙기는 것도 힘들고, 어머님은 그 모든 걸 혼자 하셨는데, 제가 고마워하기는커녕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 이제 알았구나. 어머님,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경로당 친구들도 있고 말이야. 너희도 너희끼리 잘 살아야지. 그럼 자주 왕래는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자.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래도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잘 모시고 싶어요. 잘해주려고 하지 마. 그냥 예의만 지키면 돼.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짐덩어리라는 말 하지 마. 너도 언젠가는 늙을 거야.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 가족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저를 보러 오려 했지만 저는 딱 한 달에 한 번 지호만 만났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뉴스를 보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강남 45평 아파트가 20억을 돌파했습니다. 미자 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판 집도 강남이었지? 네, 15억 3천에 팔았는데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봐.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제가 팔았던 집이 불과 8개월 만에 19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의 4억이 오른 거죠. 어머니, 들으셨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 어머니 집이 19억이 됐대요. 저희 때문에 4억 손해보신 거예요. 그래, 몰랐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접했는데, 사실 저도 조금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존엄이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친정 어머니가 수진이네 집에 이사 왔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잔소리 많이 들어요. 지호가 놀러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넌 왜 이것도 못하니? 내가 너 나이 때는 다 했다 그러면서 매일 혼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짐덩어리 취급하던 수진이가 이제는 자기 어머니에게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니. 어느 날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죠.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무슨 일 있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머님께 했던 것처럼 저를 대하세요. 쓸모없다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눈물을 흘리는 수진이를 보니 조금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것도 인생의 교훈이겠죠. 수진아, 이제 알았어? 네, 어머님. 정말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가 중요해. 어머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전 어머님만큼 용기가 없어요. 그럼 참고 살든지. 제가 차갑게 말하자 수진이는 더 울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정혜 씨시죠? 수진이 시어머니? 네, 그런데요. 수진이가 요즘 제 말을 안 들어요. 시어머니가 집을 팔고 나가는 걸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뭐가 잘 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쁜 본보기를 보여서. 나쁜 본보기요? 전 제 권리를 찾은 것 뿐이에요. 사모님도 며느리 눈치 보며 사시려면 그러세요. 수진이 어머니는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이 저희 집에서 나가셨어요. 그래. 수진이가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장모님께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했대요. 잘했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진이에게 용기를 준 셈이 됐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희님, 민수 씨가 어머님 명의로 신탁을 설정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무슨 신탁이요? 매달 500만 원씩 어머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신탁입니다. 10년치를 미리 넣어두겠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 제 돈으로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부탁하더군요. 어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싶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책을 냈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인생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보내왔기에 읽어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시어머니를 짐덩어리 취급했다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솔직하게 쓴 책이었죠.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짐덩어리가 아니라 보물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을 뿐입니다. 이 책의 인쇄 전액을 독거노인을 위한 재단에 기부합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방송에도 나와서 며느리들에게 조언하는 모습을 봤죠. 시어머니를 짐으로 보는 순간 진짜 짐이 되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정희야, 내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글쎄요, 진심인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2년째 되던 해, 지호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집 근처 대학 가고 싶어요. 왜? 할머니랑 자주 만나고 싶어서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께 못되게 했던 거 제가 대신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팔았던 집 새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집 다시 사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23억에 팔려고 하는데 어르신께 우선 제안 드리고 싶어서. 23억이라 8억이나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지금 집이 좋아요. 돈이 아깝지 않냐고요? 솔직히 조금은 아깝죠. 하지만 그 8억으로 살 수 없는 걸 얻었습니다. 바로 존중과 자유입니다. 오늘도 저는 마당에서 꽃을 가꿉니다. 수진이가 가끔 찾아와 조심스럽게 인사하고 갑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언제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진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다시 함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하나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짐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소중한 보물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짐 취급한다면 제가 그랬듯이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래, 내가 짐이라면 사라져 줄게. 하지만 내 방식대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속 시원한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